어떻게 휴식은 좀 하셨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부는요, 이게 짧게 짧게 끊어서 공부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공부하는 것이 효율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집중해도 좋으니까 저는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래 공부하려면 쉬어야 돼요. 무리하게 공부를 오래 하지 마시고 적당한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쉬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집중이 잘 되고 오랫동안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음에 이제 배워야 할 부분은 뭐냐면 문헌 이론의 수정과 완성인데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잠깐만 하고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오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저자의 문제였거든요. 과연 오경은 누가 썼느냐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모세가 썼느냐 아니면 모세가 아닌 사람이 썼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왔겠느냐 후대에 그 사람이 있었겠느냐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경에는 어떠한 자료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료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료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벨하우젠이었고, 벨하우젠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문서들의 연대를 어느 정도는 배열할 수 있게끔 연대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저자의 문제에서 자료의 문제로, 자료의 문제에서 연대의 문제로, 연대의 문제가 정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관심을 또 옮겨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군켈과 종교사학파입니다. 이 군켈과 종교사학파는요, 보시면 오경 문헌의 연대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 그죠? J, E, D, P가 대략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벨하우젠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본문의 구전전승과 사회적 맥락으로 관심을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자료의 종류와 연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그 자료들이 만들어졌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이게 어떠한 문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컨텍스트가 무엇이냐, 그 본문이 만들어지고 그 자료가 만들어졌던 사회사적인 그 역사적인 맥락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자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의 그 배경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사 학파는요, 본문의 문헌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문 전승의 개념의 뿌리가 무엇이냐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잘 이해하려면 나중에 무엇을 공부합니까? 예, 작가의 배경을 공부하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좀 더 그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학자들도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이 어떠한 자료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 자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문헌 이론의 관심이 그 배경, 뿌리가 무엇이냐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보면 창세기의 창조와 홍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있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창조와 홍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 이야기에 관련된 주변의 이야기들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그 수메르 문명에 가보니 거기도 비슷한 창조의 이야기와
홍수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라든지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그 서사시들을 보면서 과연 창세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영향 방향이 선회하게 된 것인데, 종교사학파는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고고학적 발굴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은요, 성경이 독단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를 옆 나라의 창조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때마침 고대 근동의 또 그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집트, 이라크,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서 발굴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나라를 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발굴을 하면서 문헌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의 관련되어진 문헌들을 많이 찾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종교사학파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경을, 히브리 성경만으로 보지 말고 다른 문헌들과 함께 보자라고 하는 이 비교 문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종교 사학파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비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교사학파의 강점이자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냐면, 주변 문헌과 그 히브리 성경, 오경 내지는 히브리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 눈에는 비슷한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트라하시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이 누가 영향을 끼쳤으며 누가 영향을 받았느냐, 내지는 종속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 정확하게 우리 창세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사성보다는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독특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사학파들은 이 독특성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유사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오히려 성경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것이, 똑같은 걸 찾아내려고 비교한 것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변과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그 하나님 신앙, 야훼 하나님 신앙을 발전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데, 맨날 비슷하다 이야기하니까 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나 다른 나라의 신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하나의 민족의 수호신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절하가 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종교사학파에 의해서 벌어졌고, 또 한국의 이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사학파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교사학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사학파가 한 잘못된 방법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그 보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학문은 무조건 신앙에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종교사학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지는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켰던 것을 반박해야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무엇에 논리적인 그 약점이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의 약점을 딛고 일어서야지, 아예 그냥 학문을 배격하고 하면은 오히려 성경의 깊은 메시지를
방해하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건 전 다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학과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사학파의 비편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학적 특성을 평가절하시킨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 군켈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폼 게시시테라고 하는 형성사예요. 형성사는 뭐냐면 그 본문의 삶의 자리, 전문 용어죠.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군켈이 이 개념을 주장합니다. 이 개념은요 간단합니다. 삶의 자리는 뭐냐면 그 본문이 형성될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료가 어떤 자료였느냐, 몇 개의 자료였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군켈은 구분되어진 자료가 만들어지는 상황과 맥락이 무엇이냐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관심은 폼 게시시테, 양식사, 그죠? 양식사죠. 형성사, 양식사라고 하는 새로운 주석 방법론을 태동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켈의 그 폼 게시시테, 형식사, 양식사를 지나면서 또 다른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노트죠. 마틴 노트의 전승사입니다. 트라디지온스 게시시테 내지는 위버 리퍼롱스 게시시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군켈이 오경의 전승들의 원래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두었다면 노트는 오경의 전승들이 기록되기 이전 단계에 관심을 가지는 전승사를 발전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군켈은 자료들의 삶의 자리, 이게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생겨났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노트는 그 자료들이 기록되기 이전의 구전 단계에 어떠한 구전들이, 어떠한 테마들이 존재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지기 이전의 배경이 무엇이냐에 관심은 군켈이고,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구전되어지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회자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들려졌던 구전 단계의 전승이 어떤 종류의 것이 있었느냐에 관심이 바로 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노트는 5개의 주제들이 결합된 것이 오경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 5가지 주제는요, 출애굽 주제, 가나안 주제, 족장 주제, 광야 주제, 시내산 계시, 이 5가지의 커다란 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되어지던 5개의 커다란 주제가 출애굽, 가나안, 족장, 광야, 시내산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전되어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글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마틴 노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론이 되어지면서 이 위버 리퍼롱스 또는 그 트라디지온스 게시시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6경과 4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6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출, 레민, 신수, 여수아까지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거를 대표하는 사람은 게르하르트 폰 나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경은 창출, 레민, 신명기가 빠졌죠. 신명기가 빠진 요 4개가 하나의 작품이다. 즉 하나, 둘, 셋, 넷
4개의 경이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마틴 노트의 이론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많은 사람들이 6경이냐 4경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각각 이론이 다 일리가 있고 이해도 돼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이 어떤 사람들은 4경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경이다. 어떤 사람은 6경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헷갈리죠. 4경이 맞는지 5경이 맞는지 6경이 맞는지 헷갈리죠. 근데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설이고 자기 관점일 뿐이지 성경의 내용은 변하는 게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지장이 없는 하나의 관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됐는데요. 하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4경 이게 원래 5경의 본문적 근거였거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분이 5경의 본문적 근거였는데 지금은요 제가 4경의 본문적 근거를 똑같은 걸로 설명을 해 볼게요. 아까는 5경이 하나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뭐였죠? 이 왜, 와와 왜라고 하는 이게 다 뭐였습니까? 이게 and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and는 앞에 부분과 연결되어진다. 따라서 이게 하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and가 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and가 없죠. 왜냐면 처음이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and가 없죠. 이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는 and로 연결이 되지만 신명기는 and가 없다. 그 얘기는 뭘까요? 창출, 레민, 시는 하나고 신명기는 따로다. 따라서 4경이 맞고 신명기는 4경과 독립된 새로운 성경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똑같은 본문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게 5개가 연결되어졌다라고 보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4개가 연결되어졌다라고 본 거죠. 네. 재밌죠? 어떤 게 맞느냐? 맞는 거 틀리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5개로 보겠다라고 5개로 보는 거고 6개로 보겠다는 6개로 보는 거예요. 각각의 주장을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맞냐 틀리냐 맞고 틀리는 건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 4경을 이야기하고 왜 5경을 얘기하고 왜 6경을 이야기하느냐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6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폰나트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폰나트가 문헌 이론의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벨하우젠이 문서의 종류와 문서의 연대를 정리한 사람이라면 그 문헌 이론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폰나트예요. 근데 그 폰나트는 6경입니다. 폰나트는 6경을 이야기하는데 왜 6경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폰나트는 변증법적 신학 방법으로 구약 성경의 형성을 고찰하면서 문헌 이론을 재정립하였는데 그 문헌 재정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작은 역사, 짧은 역사 신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폰나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 성경을 구성한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역사 신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짧은 역사 신조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 소수로 있다가 거기서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괴롭히고 중노동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 바로의 그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출애굽 시키셔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즉 족장이 등장합니다. 출애굽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마틴 노트가 구약의 오경이 5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자, 땅을 얻는 가나안 땅 이야기가 자, 보세요. 다시요. 족장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면 출애굽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예, 출애굽이 나와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셨죠. 인도하신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민수기를 거치죠. 그 다음에 신명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건 어디 나오죠? 예, 여호수아죠. 따라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6경이 한 세트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족장을 선택하셨고 그 족장에게 약속된 땅을 주는 것까지 가야 성경이 끝난다는 거야. 5경이 끝난다는 거야. 5경이 아니죠. 6경이 끝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의 6경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6경이 대세였습니다. 6경이 대세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6경도 지나간 과거에 이론이 되었고 또 지금도 또 다시 6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폰나트 당시에는 6경이 대세였다. 그리고 왜 6경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짧은 역사 신조 축약되어진 역사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고백되어지거든요. 족장과 출애굽과 그다음에 광야 인도와 그다음에 땅 정착까지. 따라서 여호수아에 가서야만 땅 정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 한 세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6경의 이론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문헌 이론의 수정과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지워야겠는데, 뭐냐면 폰나트는요, 이 역사 신조가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솔로몬 왕정 시대와 맞아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2문헌의 신학자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짧은 역사 신조, 사람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시스템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 내지는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기초가 튼튼해지고 나면 자기들의 뿌리를 정립하는 정체성을 정립하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따라서 자기들의 지나간 조상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솔로몬 왕정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경 신학은 솔로몬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책임자가 바로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제2문헌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의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1960년대까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에는 이것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벨하우젠을 거쳐서 폰나트까지의 이르는 그 문헌의 종류와 기원과 그 배경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2문헌이 뭐죠? 야훼 하나님을 신명을 야훼라고 사용하는 문헌은 기원전 930년경 남왕국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헌은 기원전 850년과 740년, 즉 북왕국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왜 이제 그 이 문서가 이가 북왕국이냐면 이가 에브라임의 약자이기도 하거든요. 제이는요 유다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제이는 유다를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이는 북이스라엘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D 문헌 신명기는 기원전 750에서 520년 원래는 북쪽 왕국에 있었던 자료와 전통들이 남왕국으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북왕국이 멸망하죠. 북왕국이 멸망하자 북왕국에 있었던 모든 그 하나님에 관련된 자료들과 신학자들이 남쪽으로 도망오죠.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에 거주지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거든요. 그 얘기는 북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피신 내려와서 남쪽에 정착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내려올 때 몸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갖고 내려왔겠죠. 제사장들이나 북쪽에 있었던 신학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신앙과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겠죠. 근데 그것이 남쪽에서 융합이 되어지고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신명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는 프리스트 소스죠. 제사장 문헌인데 기원전 550년 유배 시대, 포로기 시대와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의 정립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이러한 이론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또 반기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대 혼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그들만 혼란시킨 게 아니라 우리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론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론은 하나의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너무 또 불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 당시까지 주어진 자료들을 최대한 종합해 봤을 때에 그런 정도의 결론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새로운 해석들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에 것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는 진행을 해야 하고 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배웠던 내용과 지금 배운 내용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1960년대까지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신학교 때 다 배우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60년대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 다음에 2000년 21세기의 지금은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이론들이 정립되어지고 있고 최신의 트렌드는 무엇이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경의 연구사의 1960년대까지의 연구를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부분으로 돌려보시면서 각각 시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단계는 왜 생겨났는지를 아마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처음에는 저자의 문제 누가 썼느냐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의 종류가 무엇이었느냐, 그 자료들의 연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자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오게 되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문서화되기 이전에 어떠한 주제들이 그 전 단계를 이루고 있었느냐, 내지는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궁극적인 그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역사의 고백의 마지막은 어디였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한번 나름대로 줄을 한번 쭉 세워보세요. 그러면 1960년대까지 학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 결론으로 종착점을 찾아 썼는지를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960년 이후에 제기되었던 그 신학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까지 논의되어지는 정말 최근 동향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